나를 진짜 엄마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간을 보던 국자를 내려놓고 2층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30년을 이 집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가정부로 살았던 30년 세월이요. 말로 하면 한 줄인데 제 몸에는 아직도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굽은 허리, 설거지하다가 욱신거리는 손목,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오르는 폐까지요. 오늘은 이 집을 나가는 날입니다. 세탁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놓고 부엌 싱크대를 반질반질 닦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행주에 묻은 물방울이 바닥으로 똑 떨어지는 걸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요. 나는 이 집에서 누구였을까? 이 집 사람들한테 나는 늘 미니 씨였습니다.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문 안 잠갔나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사람. 그런데 제 진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는 어머니 정도일까요? 제가 그 이름을 버리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 저는 김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맨 앞에서부터 하려면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봉사동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학마다 양로원이나 산골 마을, 보육원 같은 데를 찾아가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낡은 집 지붕도 고쳐주고 이런저런 일을 돕는 동아리였습니다. 저는 그 동아리에 정말 목숨처럼 매달렸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막막했지만 봉사활동을 가면 이상하게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제가 혼자 마음에 담아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지훈 선배. 선배는 저보다 4기수 위였습니다. 제가 1학년일 때 이미 졸업해 서울로 대학을 갔고 방학마다 졸업생 선배 자격으로 봉사에 내려오는 사람이었어요. 어르신들 짐을 번쩍번쩍 들어 나르다가도 아이들이 울면 같이 바닥에 철퍼덕 앉아 장난감을 들고 놀아주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나 어제 밥 12그릇이나 먹고 잤다. 거짓말. 진짜야, 꿈에서. 어른들 앞에선 또 지독하게 공손했습니다. 인사할 땐 허리를 깊게 숙이고 말은 또박또박 했습니다. 그게 너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저는 그 모습이 더 좋았습니다. 저는 1학년 막내였고 선배는 서울에서 복수 전공이 어떻고 유학 준비가 어떻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는 세상이 다르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방학 봉사만 되면 저는 선배를 따라다니는 제 눈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순이야, 못 박는 거 조심해. 손 다쳐. 예, 선배. 저는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묵묵히 못을 더 많이 박았습니다. 그렇게 1학년, 2학년 방학이 지나갔고 고3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꿔버린 해였습니다. 그의 여름 봉사 장소는 바다 가까운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마을회관에 이불을 깔고 남녀 따로 나눠 자고 낮에는 어르신 집을 수리하고 저녁에는 다 같이 밥을 해 먹었습니다. 봉사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들 지쳐서 코를 골며 잠든 시간,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관 안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밖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이상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이 안 오네. 살짝 일어나 회관 밖으로 나갔을 때 담벼락 그늘에 기대 서 있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순이야? 목소리를 듣자마자 누군지 알았습니다. 선배, 아직 안 주무셨어요? 지훈 선배는 담벼락에 등을 대고 서 있다가 허리를 펴며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다들 서울, 읍내, 각자 집으로 가잖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바다 좀 더 보고 있으려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선배는 좋겠어요. 서울 가서 또 멋있게 사시겠죠. 제가 괜히 퉁명스럽게 말하자 선배는 웃었습니다. 야, 나도 맨날 멋있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한 번쯤은 보고 싶더라고. 그러고는 고개를 살짝 돌려 제 얼굴을 봤습니다. 너도 여기만 보지 말고 밖에 뭐가 있는지도 좀 봐. 넌 어떻게든 나갈 것 같아서. 그 말 한마디가 그날 제 가슴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배가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고3 수험생 특혜다. 이게 뭐라고요? 나중에 대학 붙으면 내 덕이라고 해라. 우리는 그날 밤 마을회관 옆 작은 창고 같은 곳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쏟아냈습니다. 선배가 처음 동아리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 서울에서 아르바이트하며 고생한 이야기, 제가 우리 집 사정을 조금 꺼냈을 때 선배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준 순간들. 어쩌면 그게 우리가 어른이 다 된 줄 착각하게 만든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밤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나면 늘 그랬듯이 선배는 서울로 돌아갔고 저는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모의고사, 진학상담, 수능, 재수얘기 교실은 제 나름의 전쟁터로 다시 변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깊어질수록 제 몸이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껍고 급식 냄새만 맡아도 목구멍까지 욱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력을 보니 한 달, 두 달, 세 달 당연히 와야 할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이 이상해. 혹시 그런 건 아니지? 뭔 소리야, 진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입으로는 세게 부정하면서도 심장은 더 세게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읍내 작은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차가운 진료대 위에 누워 초음파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의사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임신 맞습니다. 3개월 정도 됐고요. 네. 입에서 나온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도저히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서서 입술을 잘근잘근 씹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애 가져버렸어. 어머니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술에 취해 돌아와 밥상을 엎었습니다. 도대체 누구 애냐? 어디서 뭐하다 다닌 거냐? 저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선배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사람까지 같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실수했어.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입 밖으로 겨우 짜냈습니다. 아버지는 더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지우자고 생각해봤는데 너무 늦었대. 며칠 동안의 병원 진료 끝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낳자. 낳고 보내자. 좋은 집에 보내면 애는 애대로 살 거고 너는 너대로 다시 살아야지.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도 동네 사람들의 눈도 모두가 저를 구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졸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봐준 모자보호 시설에서 지내게 되었고 며칠 뒤 저는 작은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혼자 진통을 견뎠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뼈마디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고 뜨거운 울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오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미안한지 어디까지 미안한지 어떤 죄에 대한 사과인지도 잘 모른 채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시설 담당자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아이 입양은 저희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거고요. 좋은 가정 찾을 거예요. 서류 위에는 굵은 글씨로 생부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나한테는 이렇게나 분명한데 이 애한테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 아버지 이름을 적을 수도 있는데 정 안 적고 싶으시면 안 적어도 되고요. 적지 않겠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선배에게 그리고 제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아기가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름 지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물었을 때 담당자가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설에서 부르는 임시 이름은 하나 정해놨어요. 민수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민수, 짧은 두 글자인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저릿해졌습니다. 좋네요, 민수. 며칠 뒤 아기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기저귀, 조그만 모포, 낮게 들리던 숨소리까지 모두 사라진 방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다시 살아야 했습니다. 순이에서 미니로 그리고 다시 만난 이름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고향으로 곧장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살게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살아만 있어라.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든 살아만 있으면 됐다. 서울에서의 삶은 거칠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남들 다 돌아간 뒤에야 밥 한 그릇 허겁지겁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가씨, 손 빠르네. 내일도 나올 수 있어? 예, 사장님. 내일도 나올게요. 그러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가정부 일을 구한다는 집을 소개해줬습니다. 살림해줄 사람 필요하대. 방이랑 밥 주고 월급도 준대. 너 일은 성실하게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된 게 짧은 가정부 생활이었습니다. 부잣집 아파트에서 몇 달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모시는 집에서 몇 달 주소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도 제가 하는 일은 늘 같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사람들 식탁을 치우고 잠든 집의 불을 마지막으로 끄는 역할. 아이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길을 걷다 2살쯤 된 아이가 엄마 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 시선이 저절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민수도 지금쯤 저만 하겠구나. 이 생각을 떨쳐내려고 몸을 더 바쁘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숙방 작은 창가에 앉아 있다가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지? 고향에서의 저는 분명 김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호통칠 때 부르는 이름, 어머니가 한숨 섞어 부르던 이름, 학교 출석부에 적혀 있던 이름. 그런데 아이를 보내고 난 뒤로 그 이름을 들으면 내가 아닌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엔 동네 소문, 수치심, 실패 같은 말들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설에서 듣던 아기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수, 끝내 안고 키우지 못한 아이. 제 품에 있던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진 한 장도 남기지 못한 아이. 그래,
그의 이름에서 한 글자라도 가져가자. 낡은 공책 한 구석에 연필로 제 이름을 써봤습니다. 김순희. 그 옆에 새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김민희. 입안에서 조심스럽게 굴려봤습니다. 민희 씨. 김민희 씨. 낯설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넌 이제 민수의 민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그날 저는 다이어리 귀퉁이에 조용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순이가 아니라 민이다. 법원에 가서 정식으로 개명할 형편도 그런 과정을 감당할 정신머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세상에 나를 소개하는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희요. 혀가 몇 번 꼬였습니다. 하지만 2번, 3번, 10번쯤 그렇게 불리고 나니 정말로 제가 민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고향에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순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이야,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럴 땐 잠깐 가슴이 쿡하고 찔렸지만 수화기를 내려놓고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넌 이제 민희야. 그의 이름 내 안에 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22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사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민희 씨, 이제는 좀 제대로 된 집 하나 잡자. 동네 직업소개소 사장님이 제 이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사람들 평도 좋은데 너무 단기로만 다니니까 몸이 먼저 나가 떨어지지. 이번에 꽤 괜찮은 집 하나 들어왔어. 작게 사업하는 집인데 가정부 방 따로 있고 오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사장님이 건네준 종이엔 주소와 함께 집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훈.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잠깐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민희 씨? 아는 사람이야? 아,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눈에 좀 들어와서요. 억지로 웃으며 넘겼지만 손에 쥔 종이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설마 그 선배일까? 세상에 한지훈이란 이름이 얼마나 많겠냐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심장은 이상하게 빨리 뛰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주소를 따라 조용한 주택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이 줄지어 선 골목 끝 담벼락을 따라 담쟁이 넝쿨이 오른 아담한 2층 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대문 앞 화분에는 꽃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창문 유리에는 깨끗하게 닦인 흔적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구나.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저는 몇 번이나 돌아설까 말까를 고민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발걸음을 뒤로 돌리기에는 제가 가진 돈이 너무 적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단정한 블라우스 차림의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가정부 일 보시기로 한 분이죠? 김민희 씨? 네, 안녕하세요. 제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그 여자가 집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민희 씨 오셨어요. 그리고 집 안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래, 잠깐만.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책에서나 봤을 법한 말끔한 셔츠 차림, 어느새 나이에 맞는 선이 얼굴에 자리 잡은 모습. 하지만 저는 그 눈매와 웃음선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훈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간신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순간 지훈 씨의 눈빛이 아주 잠깐 멈칫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희 씨,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무엇을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에서의 순이와
서울에서 집에 들어온 민희를 그가 연결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덮어버렸는지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첫사랑의 집에서 가정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훈 씨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집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였고 아침이면 말끔한 셔츠 차림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 밥 걱정 말고 먼저 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거실에서 그런 대화가 종종 들렸습니다. 지훈 씨 아내 선영 씨는 깔끔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보고 돌아오면 영수증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살림살이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민희 씨, 수건은 여기, 청소도구는 이쪽에 두면 편할 거예요. 처음 들어온 날 집 구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던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저는 그 집에서 일정을 정해놓고 움직였습니다. 아침엔 식사 준비, 점심에는 빨래와 청소, 오후에는 장보기, 저녁엔 밥상 차리고 치우고 설거지. 몸은 힘들었지만 매일 자고 일어날 방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줬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방문을 닫고 누워 천장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지켜보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가끔 선영 씨가 혼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지훈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방법이 없으면 다른 길도 생각해보고. 그 다른 길이 뭔지 어느 날 선영 씨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민희 씨, 혹시 다음 주에 저랑 같이 갈 수 있어요? 입양기관인데 혼자 가려니 좀 떨려서. 입양기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네, 같이 가드릴게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내려고 했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 울리는 아기 울음소리가 몇 년 전 그날을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상담실에서 담당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아이를 입양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선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고 그냥 보내고만 볼 수는 없어서요. 좋은 인연이 있으면 그 아이와 같이 살고 싶어요. 담당자는 부부의 환경, 직업, 소득, 온갖 것들을 꼼꼼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컵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그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면담이 끝날 무렵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를 소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심사 과정 거친 뒤에 연락드릴게요. 얼마 전 들어온 아이 중에 부부님과 조건이 잘 맞을 것 같은 아이가 한 명 있긴 합니다. 돌아오는 길 선영 씨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어떤 사연일까요? 그 말에 제 가슴 어디선가 작은 통증이 일었습니다. 아이마다 사연이 있지. 나도 그랬으니까. 며칠 뒤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입양기관이었습니다.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랑 연계된 기관인데 생후 2돌 조금 안 됐고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우리는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하얀 담요 위에 앉아 장난감을 쥐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돌보던 직원이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눈동자, 웃는 입꼬리. 담당자가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이 기본 정보예요. 생년월일은 여기, 출생병원은 여기 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출생병원 매일산 부인과 출생일 1991년 4월 3일. 제가 아이를 낳았던 병원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 꽉 붙들고 있던 그 날짜였습니다. 미니 씨, 괜찮아요? 선영 씨가 제 얼굴을 보고 물었습니다. 네, 조금 어지러워서요.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담당자는 덧붙였습니다. 아이 친부모 정보는 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입양을 전제로 맡겨진 아이라 시설에서 있는 시간이 조금 길었어요. 그래도 성격 밝고 사람 잘 따르고 참 좋은 아이입니다. 민수는 우리 쪽으로 기어오더니 제 치맛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 입양기관에서는 누구든 다 아줌마고 아저씨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힘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혹시 정말 너니? 이 방까지 올라온 말을 저는 끝내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지훈 씨와 선영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아이 우리 아들로 데려오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아이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돌려받은 인형 같은 아이였겠지요. 민수는 그날 이후로 한민수라는 이름을 갖고 이 집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밤새 안아서 달래는 사람은 대부분 제 몫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 자자, 이제 자자.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늘 이랬습니다. 아들아라는 말은 입술 안쪽에서만 맴돌다 다시 제 안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유치원에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줌마, 나 오늘 상 받았어.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온 날, 민수는 제일 먼저 저에게 달려와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오, 우리 민수 대단한데? 응. 근데 엄마는 일 때문에 늦는다 했어. 선영 씨는 종종 바빴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엄마가 늦는 날이면 제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그럼 아줌마가 축하해 줄게. 저는 상장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옆에 있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민수가 자라면서 저는 이 집에 더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미니 씨, 오늘도 부탁해요. 미니 아줌마. 누군가는 저를 가정부 아주머니라고 불렀지만 민수 눈에는 조금 다른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내 또 다른 엄마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서서히 진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그렇게 말했지만 밤에 혼자 방에 돌아와서는 소리 없이 오래 울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으로 충분해. 시간이 더 흘러 민수가 사춘기에 접어들자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커지고 한숨은 길어지고 지훈 씨와의 대화는 자주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너 지금 몇 시야, 민수야? 몰라요. 거실에서 지훈 씨와 민수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너 자꾸 이렇게 살 거야? 왜 이렇게 집도 안 들어오고 걱정을 시켜? 집이요? 여기가 진짜 제 집이긴 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다 알아요. 입양이었다는 거. 서류도 받고. 길게 이어진 침묵 끝에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 자식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아무도 말 안 해주잖아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데우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수야, 너는 문 밖으로 달려나가 나야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군지도,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저는 그 문 손잡이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널 아들로 키웠어. 지훈 씨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가끔은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민수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가끔은 아줌마가 진짜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아줌마는 늘 제 편 같아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부엌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2층 제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고 울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나는 내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미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 해야 해서 미안해. 몇 년 뒤 민수는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갔다가 또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나 그날 말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미안해요. 엄마 아버지한테도, 아줌마한테도. 사람이 살다 보면 답답해서 하는 말도 있는 거지. 그게 다 마음속 진심은 아니었겠지. 제가 웃으며 말을 돌리자 민수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불쑥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줌마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떤 생각? 진짜로 내 친엄마가 아줌마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뒤집혔지만 이번에도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으면 너 지금보다 더 혼났을지도 몰라. 나는 잔소리 많은 엄마였을 거거든. 민수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오래 눈에 담아두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지훈 씨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어느 겨울 새벽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조문객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늘 고맙고 미안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왔든지 항상 아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장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선영 씨가 작은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미니 씨, 이거 좀 받아줘요. 병원에 계실 때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겉에는 또렷하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희. 손이 떨려서 봉투를 바로 뜯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이 조금 줄어들고 나서야 빈 의자에 혼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익숙한 필체가 보였습니다. 맨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이야, 고맙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가슴께에서 딱 걸렸습니다.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지켜줘서 고맙다. 민수를 아들로 받아들여줘서 고맙다. 자기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대신해줘서 미안하다. 짧은 문장 몇 개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는 아니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훈 씨는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안고 이 집 문을 두드렸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럼에도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묻지 않았습니다. 미니 씨, 혹시 그때 그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이와의 인연은 이 집 문을 열어준 날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니 각자가 견딜 수 있는 선에서만 진실을 안고 가자. 지훈 씨가 떠난 뒤 집은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선영 씨는 허리가 자주 아프다며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민수는 직장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말없이 밥솥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줌마, 응? 이제 좀 그만해요.
뭘? 이 집일.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가정부로 산 지 얼마나 됐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면 허전해서 어떻게 사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이제 아줌마 나이쯤 된 분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미안해요. 그냥 본인 인생 살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처음으로 해준 조언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오래된 가방을 꺼내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한 권. 그 안에는 제가 손으로 썼던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순이가 아니라 민이다. 그리고 새로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김민희로 살아도 된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한 겁니다. 방을 정리하고 낡은 앞치마를 접어 가방에 넣고 마지막으로 집 안 곳곳을 한 번씩 돌아봤습니다. 식탁, 민수가 초등학생 때까지 낙서를 하던 벽, 지훈 씨가 앉아서 신문을 보던 의자, 현관 앞에 선희, 선영 씨와 민수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겠어요?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제 방에서 제 시간에 자고 싶어요. 민수는 눈가가 벌겋게 충혈된 채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줌마, 가끔, 아니, 자주 생각날 것 같아요. 가끔만 생각해라. 자주 생각하면 내가 또 이 집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농담처럼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가 아닌 한 남자를. 민수야, 내가 누구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을게. 그래도 너 인생의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네가 있어서 아주 행복했어. 그 말을 마음속으로만 하고 어깨를 두어 번 가볍게 두드려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 춥다 하며 어깨를 움츠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야 누구의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김민이라는 이름으로 거리 위를 걷기 시작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가정부로만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한 번쯤은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무엇이 아니라 그냥 나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 입으로 말해보려 합니다. 가정부로 살았던 30년 세월 끝에서요.